예. 예, 오늘은 2024년 3월 2일 음력으로는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자, 그래서 오전에 이제 손님을 2명 하고요. 서재에 들어와서 오늘 한국통일연방모형 110번째 5번째 마지막이죠. 한국문명사는 서예 대평원 황에서 지중해 문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를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하고 구이족이라 한다. 이를 샤먼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번 그 테마 이야기는 서예 대평원 이야기이고 샤먼 이야기이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 예, 이 불후의 명작 샤먼의 제국 요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980년도에 나온 한국 문화와 사상, 한국 문화와 역사, 예. 그 다음에 한국 전통 문화의 정신 분석, 예, 이런 책이 이제 80년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민속 종교 사상, 예, 한국의 민속 종교 사상, 여기에 대해 삼국유사, 그 다음에 토정 집, 그 다음에 3.1신고, 그 다음에 동경대전, 정감록, 이런 내용들 책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책에 여기 제 1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만을 제가 오늘 요 책에 놓여져 있는 것은 오늘 책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족 종교의 개벽 사상과 한국의 미래라는 이런 책인데요. 제 1부에 나와 있는 세계 종교사의 맥락에서 본 한국 민족 종교 이래가지고 오늘 1장에 있는 내용만을 제가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제가 책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책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한창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적었던 글들입니다. 자, 오늘 요 책들 중에서 자, 우리 1장에서 윤이흠 선생님이 쓰신 세계 종교사의 맥락에서 본 한국의 민족 종교, 윤이흠 선생님이 쓰신 글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사의 개괄, 종교사의 4단계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째 오늘 강의로 여러 내용이 있지만 윤이흠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윤이흠 선생님이 한국 종교를 보는 건강한 노은 요 제목인데요. 종교는
인간의 문화 가운데서 가장 복잡한 현상이다. 종교 현상은 사상, 예술, 정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문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종교 이외의 모든 문화 영역들이 종교적 절대 신념 체제를 위한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철학과 사상은 종교의 절대 가치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때 좋은 철학이 되고, 예술은 종교의 의례를 아름답게 되도록 보조할 수 있을 때 예술의 목을 다하게 되며, 정치, 경제는 종교적 이념이 지상에서 실현되는데 도움이 될 때 가치 있는 정치, 경제가 된다. 이처럼 종교는 그 자체가 절대 신념 체계이며 궁극 가치 체계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종교는 어디까지나 학문의 한 분파이고, 종교는 인간의 사유 체계를 벗어나서 인간과 분리되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고로 인간에게는 생식적인 마음과 감정적 마음, 그 다음에 이성적 마음과 추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마음에서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종교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있는 존재로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도 바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간의 이 발전 과정은 폭력의 억압에 제어해가는 과정이다. 인간이 문명화된다는 것은 인간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인간이 사회와 관계되는 속에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 종교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우리가 그 규범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성 종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이런 기성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폭력성을 보다 더 제어하기 위한 엄격한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읽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이처럼 궁극적 의미를 지닌 복합 현상이다. 따라서 예컨대 사상이나 행위 또는 특정한 정치 경제적 측면이나 아니면 문화 전성의 차원에 국한된 부분만을 조명하고, 이처럼 조명된 현상만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종교라는 코끼리의 일부만을 더듬어 이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점은 한국 민족 종교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 민족 종교의 연구는 한국의 민족 종교의 시대적 요청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민족 종교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게 되는 역사적 비극의 초기에 민족과 나라를 위한 운동과 더불어 일어난 일종의 민족운동과 종교운동의 복합 현상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완전히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안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민족 운동이 역사적으로 크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 종교를 연구하는 논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음량으로 수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민족의 고유성에 국한하여 민족 종교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예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 문화의 사회에서는
종교와 민족의 논의가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유대교가 바로 그런 경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서 인류가 저지를 수 없는 비폭력성을 지금 현재 저지르고 종교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효과적인 민족 종교 연구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현대인의 의식에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는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민족과 종교적 논의의 가장 큰 제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마도 세계화라는 시대적 경향이다. 세계화는 선진국들에 의하여 다양한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후진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강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 사회는 그 세계적 추세를 거역할 수가 없고, 이처럼 강요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회의 일부에서는 세계화가 선진국의 외형적 모습과 생활 습관을 모방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세계화가 바로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은 착각이다. 세계화의 전형적 모델이 될 만한 국가에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와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그 역사가 짧으면서 너무 많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 복잡한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에게는 보다 쉬운 비교 대상이 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마디로 다민족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많은 민족 또는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강력한 전통 문화를 지닌 국가들이다. 영국과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의 문화 전통을 버리고 세계화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의 전통 문화를 지니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계 사이에 활동하는 것이 곧 세계화라고 여긴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세계화란 곧 세계 사회에 대한 권리 의무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문화 정체성을 지니고 세계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세계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이른바 세계 사회의 정회원이 되는 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민족 종교의 연구는 우리 민족이 세계 사회의 정회원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처럼 보다 분명한 시대적 감각과 의도에서 한국 민족 종교를 연구할 때 비로소 그 연구 결과가 사회적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연구의 의도가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국한하는 경우에 쉽게 우리의 세계 역사의 흐름의 맥락에서 벗어나 한국 중심의 의식에 유폐되기 쉽다. 그 결과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현대적 흐름에서 밀려나게 되고 나아가 수세적 자폐증에 빠지게 된다. 자폐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보다 개방적 태도로 세계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적 태도로 세계화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 민족 종교는 어디까지나 종교 현상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는 인간 문화 현상 가운데 가장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나 경제 또는 시대의 역사적 조건에 의존하고 한국 종교를 다루는 경우 그 결과는 정치, 경제나 역사의 흐름의 일환으로 치환되고 만다. 또는 교리적 사상의 맥락에서만 연구하는 경우에 겉으로 험난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각 민족 종교의 내적 변동과 외적 변화에서 오는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가 없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것이 종교 자체로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둘째로
종교의 보편적 특성에 의하여 한국 민족 종교 연구가 이루어질 때 보다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민족 종교가 한국의 고유한 정신, 문화 전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고유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생성하고 성장하며 발전, 변하는 일반적 과정을 한국 민족 종교라고 그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고유한 민족 종교 역시 세계 종교사의 일반적 흐름에 비추었을 때 보다 개방적이고 객관적 연구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시대의 설득력을 갖게 된다. 위의 두 원칙을 벗어난 연구는 설득력이 약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컨대 전봉준의 동학운동을 농민운동으로 규정하고 연구하는 경우에 첫째 그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 그 결과 동학운동이 마치 정치 및 사회운동의 축소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리하여 정치 및 사회운동의 성격은 동학운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들이 동학운동을 전후하여 일어나는 한국 근대사의 정치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한국 정신사의 역동적 특성을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동학운동의 전체적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운동을 종교운동으로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동학운동이 정치 사회운동으로 이해되는 중요한 이유는 특히 동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고전사상과 기복사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던 세계 종교사적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필자는 지적한 바가 있다. 이처럼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 요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18, 19세기에 서양의 과학사상에 근거한 근대사상이 동양에 전수되면서 동양 사회에 크나큰 문화적 충격을 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동양 사회는 그동안 고전 문화가 타락하여 기복화된 당시 문화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고전 문화의 복원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지식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상운동으로는 실학이 일어났다. 반대로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실천이 복합된 종교운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효시가 동학운동이다. 예, 이런 책들이 제가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런 책들이 예, 2004년도에 이게 쓰여졌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뭐 실학의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자 맹자의 경험 없는 쪽 유교 철학이 성리학과 주자학으로 옮아오면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유교 사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조선 역사가 매우 많이 왜곡되고 급기야는 나라가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래 경없는 쪽 유교와 맹자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념화된 성리학과 주작에 빠져서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서구 유럽은 우리가 12세기, 13세기에 이 경없는 쪽 공자 맹자 사상이 서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세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17세기 말과 18세기 후기까지 약 100년 동안에 동북아에
이 유교 사상을 연구하여 소위 말하는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비약적인 이 발전과 더불어서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의 발전이 오늘날이 백연 중심의 나라가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윤희영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20년 전에 이 책을 쓰면서 이분이 보고 느끼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실학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계 종교사의 맥락에서 조명해 볼 때 동학운동과 같은 우리나라의 종교운동들이 보다 더 정확한 설득이 있는 이해에 닿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족 종교운동은 이러한 세계사적 변천 과정이 일어났고 따라서 민족 종교가 세계사적 시각에 조명하여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계로 이 글에서 우리 민족 종교를 세계 종교의 문제들과 견주어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한국 민족 종교의 개벽 사상에 관한 공동 연구서인데 이 개벽은 한마디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해원을 담은 사상이고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관한 사상은 한국과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 인도의 고전 종교 그리고 멀리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민간신앙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확신은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처럼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지역과 민족마다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아무리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다고 해도 이들을 사유의 논리에 근거하여 간추리면 두 형태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영원회귀형이고 다른 하나가 일직선형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곧 시간관의 2대 유형이 되는데 영원회귀성의 시간관은 마치 계절이 매년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 같이 우주의 변화가 동일한 유형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믿는 관념이고 이를 우리는 쉽게 우주론적 반복적 시간관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엄격하게 반복된다는 경험 지식은 곧 우주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우주론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우주의 자연, 인간의 존재 그리고 사회가 예속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변화 법칙이 자연,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 질서가 변하는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우주론적 원리는 곧 인간의 운명론의 원리가 되는데 이러한 관계로 영원회귀론적 시간관은 인간과 사회의 운명을 예측하는 기복사성을 낳는 결과를 갖게 되었고 동양의 전통적 시간이 기본적으로 영원회귀형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양사상은 영원회귀적 형에다가 기복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서양사상은 일직선형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전론적 역사관이 이제 첨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까 일직선적 시간관 유일신과 전통에 나타나는데 태초의 신의 창조에 의해 태어난 이 세상은 종말의 심판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진행되고 종말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 이처럼 일직선적 시간관은 인간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향해 진행되는 말하자면 일종의 미래 개방적 시간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 지향적 시간관은 현재는 이른바 발전론적 의사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두 우주론적 시간관을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개벽 사상이 영급 회귀성의 시간관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영혼 회귀형의 시간관은 우주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주론에 뿌리를 둔 시간관의 엄격한 변화의 법칙과 규칙을 내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주 변화의 규범을 이해한다면 개인과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주론적 변화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범이 곧 음양오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양오행과 역등을 모두 포함한 상수학이 불리는 원리인데, 따라서 상수학은 또는 상수론은 미래에 대한 자세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 코드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형적 시간관과 영혼 회귀형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하여 보다 거시적인 미래 예측의 틀이 동양의 영혼 회귀 시간관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개벽과 미륵사상이다. 다시 말해서 동양의 영혼 회귀 시간과 안에서 보다 거시적인 미래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개벽과 미륵이다. 이러한 거시적 미래 이상의 내용은 유일신관의 일직선적 시간과는 달리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벽과 미륵의 주기는 너무 길어서 마치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믿어지게 된다.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벽은 중국의 상수학의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미륵은 불교의 인연 연기설의 세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둘은 미래이상을 제시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사상의 내용과 미래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의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종교에 담겨진 시간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세계 종교사의 중요한 흐름의 요인들을 모두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시간관에는 직선형과 영혼 회귀의 두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고, 그리고 상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복과 고전 종교가 서로 다르며 그들이 복합적으로 혼합하여 한국 민족 종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미륵과 개벽사상을 통하여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요한 관심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이죠. 개벽이 중국에서 온 한문의 용어이며 그 전래의 과정이 한문을 우리 민족이 쓰기 시작해서 비롯됐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20년 전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매우 도구마에 빠져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산스크리트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산스크리트에 영향을 주어서 동서어원이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민족은 한문을 쓰기 전에는 미래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단권 신화의 홍인간의 이념을 제시할 정도라면 미래상을 갖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문을 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미래상을 완전히 저버렸는가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은 고대에서부터 미래의 꿈을 지키고 추구하는 전통을 지킨다. 한국 민족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고, 다만 우리는 한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화 및 역사적 경험을 한문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만 우리 자신의 문화 경험과 한문에 담긴 문화 내용의 변별력을 상실하는 과정을 특히 조선조를 통하여 겪기만 했다. 자, 그래서 1860년 제주의 동학창시에서 비롯되는 한국 민족 종교는 바로 우리 것을 되찾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교류와 모든 기록이 한문 중심으로 이루어졌어도 그 안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 경험과 미래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2022년 9월 20일에 제가 적었던 글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신앙과 사상과 철학 종교는 우리말에 그 뿌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시작은 우리말을 바로 아는 데 있다. 우리말은 조선 팔도에 널려 있지만 특히 영남말에서 그 단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학문, 신앙,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은 우리의 말과 그래서 시운을 갖는다. 여기에 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공우 강사원 박사님이시다. 강사원 박사님이 범어대사전에서 말과 끌을 이해한다 보면 만상의 학문이 그 단처를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세상과 최동섭 박사님의 성취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는 보수사상을 만나게 된다. 예, 요거는 제가 2022년도 9월 22일 날 우리가 최동섭 박사님과 박문호 박사님과의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적어 놓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종교사의 개괄, 종교사의 4단계는 제가 이 책에 올려놓고 이 책을 소개시킨다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3년 3월 2일 토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